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의 이재우 사무장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상속과 유류분을 지금 만 10년 6개월 좀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기간 했죠. 그래서 지금 다른 강의나 블로그나 지식인을 보더라도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이야기가 쉽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좀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관한 그 사례인데, 기본적으로 유류분의 계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그 동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겁니다. 며느리, 며느리와 손자, 손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이냐는 거죠. 유류분 반환 대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류분 소송을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한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를 하기도 하지만 아들의 배우자의 며느리 또는 손자들한테, 아들의 자녀들이 손자들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상당히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데, 보통 이제 소송을 당하는 쪽, 유류분을 반환하는 쪽은 이제 이 민법입니다. 이게 민법 1114조의 규정을 제시합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냐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 내의 증여만이 반환 대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규정은, 이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이 규정은 제3자, 제3자한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들한테는 1년 이전이든 이내든 따지지 않고 증여라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며느리하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사망하기 1년 이내가 아닌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만약에 2020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셨다면 2015년 이때 증여한 거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유류분 반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법 1114조를 주장하면서 며느리하고 손자에게 대한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계산으로 따져보면 간단합니다.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으로 2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10억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유류분 비율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딸은 2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으로. 이게 유류분이 되죠. 유류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몽땅 전부 10억을 증여하는 경우는 딸은 유류분 반환 청구 등으로 2억 5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아버지가 10억을 어떻게 증여를 했냐면, 여기 이제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가 있습니다. 며느리죠. 여기에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자들. 손자가 있는데 이 10억을 며느리한테 4억 일단 증여를 합니다. 그럼 이제 6억이 남겠죠. 6억이 남습니다. 여기에서 각 1억 해줍니다. 그럼 얼마 남나요? 4억 남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 며느리를 제3자로 보게 되면 1년 이전에 중요한 이 사업, 그리고 이 손자들한테 중요한 이억은 이룬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한테 중요한 이 사업만이 이룬 반환의 대상이 되고, 여기에 4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얼마를 받게 되느냐면 1억 원을 받게 되죠. 민법 1114조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 원래 피상속인 재산이 10억이었는데 딸의 유류분은 1억으로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와 손자를 제3자로 보지 않아요. 만약에 제3자로 보지 않고, 아니 며느리나 손자들이 네 자식, 부인하고 네 자식들이 받은 건 네가 받은 거지, 이렇게 해서 아들이 받은 걸로 봐버리면 10억이 그냥 갑니다. 이렇게. 네, 아들이 받은 게 되기 때문에. 그럼 10억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천이 되죠. 유류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 쪽은 1114조를 주장합니다. 제3자다. 며느리하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 개시 1년 이전에 중요한 사업과 이억은 빼야 된다. 반면에 유류분을 받는 쪽은 당연히 무슨 얘기냐, 네 마누라하고 애들한테 준 거는 니한테 준 거지, 뭐 구분을 하고 따지자 그걸.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10억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 2억 5천 내놔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제3자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하는 문제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건은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가 부동산을 손자 1, 손자 2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현금 약 8천만 원을 며느리한테 증여를 했어요. 며느리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를 그 아들한테 증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내가 월급 받은 거를 아버지한테 다 줬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를 증여해 준 거지 그냥 준 게 아니다. 따라서 이거는 아버지한테 준 거에 대한 대가다. 아버지한테 내가 계속 그동안 급여받은 걸 다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 거 대가잖아. 또 내가 준 거를 변제한 거다. 아파트로. 대물 변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건으로서 대신 변제한 거다 해서 대물 변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인정 안 했죠. 이거는 그냥 증여로 나왔습니다. 많이 우리가 보지만 이거 인정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게 쟁점이었는데,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지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더라도 8천만 원은 부인 거죠. 또 이 아들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재산을 안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아들과 손자들은 구분되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손자하고 손자들한테 주고
뭐 8천만 원을 며느리한테 줬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아들한테 준 거라는 증거 있냐는 거예요. 네. 증거 있느냐? 우리 대법원 판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직계비속 자녀들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증여가 이 상속인에게 대한 증여와 사실상 같다면, 네. 사실상 증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상 같다면 이걸 아들의 증여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손자와 며느리에 대한 증여를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같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거. 이거는 근거입니다. 근거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근데 재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쟁점이 있으면 이쪽 원고 쪽 주장이 있어요. 그리고 피고 쪽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딪히는데 이게 100대 0은 없습니다. 예. 이쪽 주장이 다 맞고 이쪽 주장은 하나도 안 맞는다. 또는 여기가 다 맞고 여기 하나도 안 맞는다. 이게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일부는 여기가 맞고 일부는 또 여기가 맞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재판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일부는 여기가 맞고 근데 요거를 부동산을 하나인데 그러면 요거는 요만큼만 아들에 대한 증여를 보고 요건 아니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물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문기구 아니면 아닙니다.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죠. 아들의 특별수익, 아들에게 증여한 거로 보면 보는 거고 아니면 제3자로 보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판단하느냐? 양쪽 주장이 부딪힙니다. 어떤 건 원고 쪽 말이 맞고 어떤 건 또 피고 쪽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 50%는 네 말이 맞고 뭐 60%는 네 말이 맞고 40%는 네 말이 안 맞으니까 네 말이 맞으니까 뭐 60%만 특별수익을 인정하겠다. 이게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문기구 아니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주식회사하고 똑같습니다. 51%를 먹는 쪽으로 기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있을 때 이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요만큼만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도 요만큼만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누가 더 우세하고 누가 더 합리적이냐. 결국 이 차이입니다. 비스름한데 조금 더 누가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판결하시는 판사님의 마음을 내 쪽으로 끌어오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아들한테 증여했다는 근거 있냐? 마땅치 않습니다. 뭐 물론 아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자기가 가졌으면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준 8천만 원 며느리가 다시 아들한테 줘가지고 아들이 전기금 들었다. 그러면 아들이 가진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들한테 준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원고 측을 소송대를 했는데 어떻게 판례를 했냐면 16살, 18살, 16살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이 아들과 같이 아들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아들과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도 아들과 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같은 집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이 애들을 키우고 같이 뭐 여행도 가고 똑같이 돈을 같이 씁니다. 아들하고. 그리고 이 손자들에 대한 그 증여세, 증여를 이 아들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그거 아들이
이의제기 안 하고 냈습니다. 하기야 뭐 손자들한테 세금이 나온다 그래도 결국은 아버지가 내겠죠. 네. 아버지가 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이 증여받은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이 부동산에 대한 미루분과 며느리가 받은 8천만 원에 대한 미루분을 반환하도록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제3자 규정을 적용을 해서 이거를 다 빼버린다. 미루분 반환이 아니다. 그럼 사실상 아까 본 것처럼 유류분 제도가 침탈이 됩니다. 원래 10억이면 10억에 유류분 비율이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이렇게 1년 이전에 증여를 해주고 남은 것만 아들한테 주면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유류분을 침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들한테 증여를 했더라도 아들이 죽으면 일로 갑니다. 일로 가죠. 아들한테 증여를 해도 어차피 부동산을 증여를 해도 어차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그 뭐 증여가 상속 같은 경우 아들이 여기 상속 포기했다 그러면 여기다 1.5배를 합니다. 어차피 넘어가서 받을 거기 때문에 상속세 같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 이번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온 미루분 사건의 그 판결은 아들 손자하고 며느리가 받은 증여는 아들이 받은 것과 같다. 그래서 아들이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럼 어떻게 반환하느냐? 피고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지분을 반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반환해야 되지 이 사람은 반환할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이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은 아들이 돈으로 반환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며느리가 받은 거에 현금이니까 그냥 돈으로 반환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유류분 청구소 등에서는 이렇게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사례는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이제 했던 사례인데 이것도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반대 입장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2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고 결혼했죠. 며느리가 있습니다. 여기 손자가 있어요. 여기 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도 여기서 증여를 많이 받았어요. 이쪽은 증여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들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의 어디냐, 군포 쪽이었는데 아무튼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거의 아들만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다 공개했습니다. 제3자가 둘을 해서 반환을 이 따님들이 이 아들 2명한테만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침탈이냐? 물론 침탈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침탈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런 판단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따님이 한 분이 신청하셨네요. 한 분이었네. 왜 그러냐면 딸이 거의 아버지가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연을 끊고 살았고 간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런 사정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딸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생전에 딸로 역할을 하지 않다가 아버지가 사망하자 네가 따님을 내세워서 유류분을 반환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의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반환 유류분 청구권 자체를 박탈해버리면 사실상 유류분이 형해화 유형무실하게 된다는 거죠.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긴 준다. 대신 그 판사님은 이런 논리, 제3자라는 논리를 통해서 이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그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배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며느리하고 손자가 받았다고 해서 항상 이런 반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제3자라고 보면 반환 대상에서 빠진다. 그게 아니고 사실상 아들이 받은 걸로 보면 반환 대상이 된다. 그럼 기준은 뭐냐? 기준. 언제 제3자로 보고 언제 아들이 받은 걸로 보느냐? 기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객관적 기준이 없어. 물론 뭐 판사님이 사건마다 뭐 기준이 있겠죠. 본인 나름대로의. 그러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건별 그리고 판사님별 유류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판사님이라면 제3자로 안 볼 겁니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판사님이라면 제3자로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사건별, 증여의 경위, 그리고 원고의 행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증여가 유연반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이 없이 각 사건별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가 유료 반환을 받았습니다. 성공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보시면서 댓글로 질문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화하시라고. 전화를 많이 하세요. 유튜브 보고 전화하셨다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래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주제로 제가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신의 칙으로 유류분을 기각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 이제 물어보셨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떤 주제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그건 댓글을 하시면 그건 제가 한번 뭐 별도의 날을 잡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궁금하시거나 유류분에 대해서 또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면서 밑에 전화번호를 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전화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제 뭐 제 블로그 주소 하나 올릴 겁니다. 제가 지금 한 7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거기 뭐 상속비나 유류분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속분의 한정승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글이 한 2,0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웬만한 정보는 거기서 다 나올 겁니다. 그거를 필요하시면 들어오셔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벌써 2021년입니다. 이번 연휴도 빨리 가고 2021년인데 자, 오늘은 이제 이만 퇴근하고 저도 다음에 아마 이거 특별한 일 없으면 신의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